포장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화물들이 전부 우리 회사의 A라는 회사 화물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럼 이런 화물을 가득 채운 화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FCL 화물이라고 부르죠. FCL 화물. FCL은 뭡니까? 풀 컨테이너 로드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만적 화물이다. 가득 채웠다.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담았는데 B 회사가 요거고 C가 이고 T가 만약 이렇게 세 회사를 이렇게 섞어 넣었다 칩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라냐? LCL 화물이다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량 화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양이냐면요. 우리 선사가 이렇게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갖다 칩시다. 컨테이너가 이렇게.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이렇게 채워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컨테이너 하나에 하나씩 한 회사라고 전제하면요. 요즘 기본이 어찌 됩니까? 13,400개. 제일 큰 거는 17,000개, 8,000개에서 24,000개까지 나오죠. HMM이. 그럼 24,000개란 20피트, 요 컨테이너가, 20피트 컨테이너가 24,000 TU라 봅시다. 20피트 컨테이너. 요 세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또 다루긴 하고요. 그럼 24,000개 회사를 우리 선사가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소량 화물을 여러 회사 3명이 모아야 간신히 한 컨테이너 되는 이런 화물들이 만약에 세 회사를 모은다 뭐집니까? 곱하기 3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사가 영업을 안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풀 컨테이너만 실길에 영업해도 손이 모자랄 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소량 화물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소량 화물은 영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사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선사의 물건을 싣기 위해서 내가 중개해 드릴게요 라는 우리가 운송 중개에 있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포워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포워더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ing 붙여서 포워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량 화물을 받아서 자기가 누구를 했어요? 선사의 에이전트로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선사에 어디 가느냐? CFS라는 데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물론 B가 C가 D가 갖다 놓은 건 아니죠. 누가요? 여기 운송회사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주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하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HMM에 그죠? 현대상선에 CFS에 어디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 갖다 놓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짐들이 불려져 있는 겁니다. 요게 따르셨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 이렇게 같이 섞이느냐. 첫 번째 어떤 게 좋을까요? 제품이 유사해야 되겠죠. 이거는 페인트고, 이거는 어리고, 이거는 아주 깨어지시는 우리가 유리잔이랍니다. 그러면 안에서 부닥치면 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유사한 화물끼리 만약에 어리면 같은 어류끼리,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디 갑니까? 저기 홍콩 가는데 그러면 대만을 거쳐서 홍콩 갔다가 싱가포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나는 어디 갑니까? LA를 가고 나는 어디가 싱가포르 가고 나는 어디 갑니까? 호주를 가고 그렇게 모일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들, 화물들 그리고 유사한 화물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섞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적 화물이다. 콘솔 작업한다. 컨솔리데이션이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포워더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내가 요 컨테이너 하나에 20컨테이너에 풀로 다 찰 수 없으니까 한 컨테이너보다 작은 화물, 그래서 less than a container, 한 컨테이너보다 작은 화물이다. 이게 소량 화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A라는 회사 화물이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있다 치면요. 우리 제품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물은 B 회사 거고 이 화물은 C 회사 거, 이 화물은 D 회사 겁니다. 그럼 비슷비슷하다 그랬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뭐랄까요? 교복에는 입혀가지고, 그죠? 머리를 깎고 있으면은, 물론 깎지는 않겠지만은 요즘은요? 어떻게 될까요? 구분을 못 하겠죠. 왜? 비슷한 나이대잖아요. 빠른 생일이냐, 늦은 생일인데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덩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뭘 달아요? 이름표를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요. 구분해서 김개똥 이렇게 부르잖아요.
홍길동.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런 회사들의 제품들은 이렇게 전부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구분해야 되는데 왜 구분하느냐? 나는 여기는 뭡니까? 대만의 타이페이 내리고 나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홍콩이 내리고 나는 싱가포르 내려요. 비슷비슷해요. 그럼 물건을 누군가가 이 물건은 하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박스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영어로 써놔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랍니까? 하기 편하게 이 박스 정면에다가 우리 회사는요 SK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주세요. 우리 회사는 SK인데요. 이렇게 세모를 해주세요. 또는 뭐랄까요? 이렇게 집 모양을 해주세요. 또는 뭡니까? 이렇게 마름모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만에 가는 회사는 이렇게 동그란 게 2개고요. 홍콩 가는 회사는 이렇게 세모로 했고요. 이렇게 싱가포르 가는 회사는 이렇게 마름모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요 표시를 보고 요게 요런 모양의 물건을 100개를 100박스를 대만 내립니다. 내려주세요. 그럼 그 물건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제품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표를 짠 데서 화물의 어떤 도장이라서 화인이다. 그래서 화인이 뭡니까? shipping 마크다. 그죠? 다시 말해서 선적에서 운반하는 그 화물의 마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필요 없겠죠. 다 우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라 줄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요것처럼 홍콩 가요. 그럼 어디를 같이 갑니까? 대만을 거쳐서 바이야, 홍콩이다 쓰겠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런 말도 쓰겠습니다. 원산지를.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 쓸까요? 여기다 뭐라 쓸까? 여기다 뭐라 할까요? 여기 만약 보도 마크다. 그럼 첫 번째가 흔히 말해서 케이스 넘버 또는 카튼 넘버 있죠. 여기다 뭐 1번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패킹스티에 만약에 30박스를 했는데 케이스 넘버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블랙이고요. 뭐 캐시 넘버 11번부터 20번까지는 블루고 그다음에 캐시 넘버 21번부터 30까지는 레드 달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패킹스트에. 그럼 박스에도 그렇게 표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 확대신 겁니다.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캐시 넘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이 블랙이니까 번호를 찾으세요. 그러면 10번만 이렇게 1번 10번은 찾으면 되겠죠. 편하겠죠. 왜요? 내가 나중에 재고 관리하기 분류하기가 편하잖아요. 수입 접종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quantity, 그죠? 몇 개입니까? 1000피스 실렸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컬러에서는 이게 블랙입니다.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옆에 붙어져서 다른 이름으로 뭐 사이드 마크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이게 의류입니다. 의류죠.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유리 그릇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요런 걸 때 박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이거를 등에 업고 이렇게 운반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럼 이분이 허리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갈고리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주로 우리가 수산물 취급하는 공동시장 같은 데 동태라든지 이런 걸 취급할 때 콕 찍어서 끌고 오는 거 있죠. 이렇게 주로 많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옷이 제품이 어려워집니까? 갈고리 찍으면은 구멍이 나무리 못 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죠. 갈고리 쓰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주의 표시다, 코션 마크다, 케어 마크다. 또는 뭐죠?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죠. 또는 뭡니까? 요게 이렇게 난로라 그럽니까? 이렇게 위에가 좀 작고 밑에 큰데 있죠. 기름 넣는 거. 이런 게 많이 올라가면 뒤집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업 써놨죠. 요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시지 뒤집어 놓지 마세요라고 하죠. 이런 표시들을 우리가 뭐란다? 우리가 케어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로 다시 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렇게 박스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뭐라 했냐? 화인이다, 그러죠? shipping 마크다. 그리고 다른 말로 카고 마크다. 그럽니다. 주로 LCL 한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물이지 남의 한물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LCL 한물에는 꼭 쓴다라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 화인이다 소리는 뭐냐면요. 좀 보시는 것처럼 요거죠. 요걸 하나 보니까 여기에 우리 제품이 이렇게 생겼구나. ST가 여기 네모 동그라미구나, 네모칸이구나. 요거 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중간에 뭐 있죠? 항구가 있죠. 여기 보시니까
파나마를 거쳐서 뉴욕을 간다. 이게 항구죠. 이걸 포토마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원산지 마크 있고, 여기는 이제 요 그림이 지금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옆에다 좀 그렸습니다. 그 사이드 마크다. 요거는 주로 옆에다 그려놨는데 저는 위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그렸죠. 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시는 게 보시니까 지금처럼 어떤 도착한 게 있다죠. 그걸 우리가 도착한 표시, 그래서 포토마크다. 근데 도착한 표시가 없는 게 있겠죠. 똑같이 우리가 한 군데 다 가는 거냐? 우리 회사가 풀컨테이너 때. 그럴 때를 no photo mark다, LM 마크다라고 하고요. 원산지 표시, 주의 표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물 표시가 사이드 마크라고 화물 번호나 제품 번호 등등 중량이라든지 수량 표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그림이 아니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개장이다, 내장이다, 외장이다 소리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것이 만약에 이렇게 파칼라서 이제 우리가 와인잔이라 칩시다. 그럼 부부잔을 내가 이렇게 판매합니다. 수출합니다. 그럼 붙여놓으면 깨어지죠. 그래서 낱개로 이렇게 주로 통상 두툼한 마분지로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해요. 물론 안에다가 신문지를 넣어서 부닥치지 않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하나하나 하는 포장을 뭐랍니까? 납포장이다, 그리고 게장이다라고 하겠죠. 유니티 패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는 우리가 운반하기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포장해 넣죠. 그리고 밖에다가 칼라링을 째서 이게 파카그라 수건 부분잔입니다. 그래서 ABC 상사가 만들었습니다. 표시하죠. 그렇게 이렇게 표시한 거, 이렇게 표시라는 걸 하는데, 근데 요대로 우리가 수출해도 되겠지만, 이 자체가 이거를 하나, 두 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찌 될까요? 여러 개 쌓아서 밖에다 할까요? 이렇게 누런 골판지로 하겠죠. 골판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여러 개를 쌓으면 딱딱해지니까, 화물이 끼어지니까, 이렇게 틈을 주면서, 이렇게 산이 있죠. 산과 골의 어떤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이게 쓰인 용도가 되죠. 그래서 이는 골판지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겹을 합니다. 그러면 맨 안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낱개로 포장한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중간에 속포장이죠. 두 개를, 밖에는 겉포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상 뭐라 하냐면요. 요 겉포장을 우리가 선적소리에서는 주로 뭐라 할까요? 이게 뭐라 할까요? 크로스웨이트다. 총중량이다. 왜? 박스 총중량이잖아요. 크로스웨이트다. 요건 뭐라 할까요? 속포장을 이게 네트웨이트다. 순중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어찌 될까요? 네트웨이트다. 정비중량이다.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자, 박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앞에서 우리가 6가지 조건의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조건이다, 수량 조건이다, 그 다음 뭐 있죠? 가격 조건이다, 그 다음 결제 조건이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선적적과 보험은 아직 남았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6가지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찌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만약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해결해서 이 6가지 외에 어디입니까? 주로 우리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든 아니면은 그 오퍼시트 뒤에다가 별도로 또 인면에다가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그 개별 조항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품질이니 수량이니 가격이니 결제 선적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들은 주로 어디 가냐면은 우리가 뒷면에다가 뒷면을 이면이다 배면이다 하죠. 이 뒷면에다 주로 하는 겁니까? 주로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소송을 하려면 중재한다든지 불가항력이라든지 권리침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인쇄를 해 놓겠죠. 그래서 배면 조항이다, 그 다음에 이면 조항이다, 인쇄 조항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선화증권 앞면에 이제 이런 앞면에 이게 만약에 이게 6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는 일종의 오퍼시트라고 전제합시다. 그럼 이렇게 적어놓은 건 수시로 바뀌겠죠. 수량이라는 가격이나 결제나 운송 조건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주로 이제 해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약관이지만 이렇게 뒷면에 빽빽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이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 손으로 적은 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 뒷면이다,
나오는 조항들, 그죠? 그리고 이면 조항, 배면 조항, 또 뭐 인쇄 조항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계약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인쇄되는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우리는 계약서를 좀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항상 문서로 남겨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클레임 조항입니다. 클레임 조항이 뭐예요? 나는 그 보도마커를 까만 거 달랬는데 빨간 게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항의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뭐 컴플레인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낭비함으로 해서 판매에 지장을 줬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겠죠. 그게 일종의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일단 배상을 하겠죠. 그럴 때 주로 클레임은 주로 셀러가 많이 작성하는 조항 중에 그러면 물건을 당신이 받으면은 언제까지 당신이 나인데 클레임을 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클레임이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주문했는데 보도마커를 이놈을 1년 12달 계속 한 달에 10개씩, 2개씩, 3개씩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비엔나백에서 최소 만약에 이런 클레임이 조항이 없다면 2년 정도 안에는 얼마든지 클레임을 친다 나와 있거든요.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래서 셀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짧게 보통 보름이나 뭐 한 달이나 이 안에 클레임 치세요. 만약에 간에 없으면은 나는 클레임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캐럼은 주로 클레임 제기 기간을 약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주로 30일 어떤 게 30일이나 보시니까 이렇죠. 30일인데 물건이 여러분도 그치죠. 물건 도착은 30일. 그럼 어디에 도착했죠? At the dispatch, 그죠?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들이 specified in the bill of lading.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에 적혀 있는 그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에 목적지가 있는가 하면요. 자,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니까 여기에 포털 로딩이 있죠. 물건을 적지 않은 항구가 부산 항구입니다. 그럼 배가 이런 게 오션 베슬이 배 이름이 블랙호고요. 그 항차가 815C죠. 그죠? 항명 항차라죠. 그럼 최종 도착지가 디스차지 하역항이 어디냐? 도쿄 저편이에요. 이건 뭐예요? 플레이스 오브 델리버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참조사항입니다. 참조사항.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항에서 도쿄항까지 갑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요 도쿄항에 도착한 이후로 이 말이죠.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요 도쿄항에 도착한 이후로 그 선화증권 적혀 있죠. 거기에 적혀 있는 최종 도착지, 그게 도착한 이후로 30일 안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30일 동안 검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부두에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럼 바로 회사로 옵니까? 아니죠. 세관에서 검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세관에서. 그럼 검사하면 창고에 들어가고 또 내가 검사해서 서류검사, 물품검사 한다 치고 그리고 관세를 납부하고 한 3일에서 짧게는 5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말은 30일이지만 한 25일에서 뭐 20일, 7, 8일 이런 정도까지 짧은 시간이죠. 간에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항상 30일이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15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전자제품일 때 한 3개월 줄 수도 6개월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서로가 대충 셀러는 짧으면 좋겠지만 바에는 원치 않을 때는 그것을 좀 뭡니까? 기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이가 크레임을 칠 때 구두로 전화로 그죠? 이거 저거 이거 못 쓰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달라는 거죠. 그래 나중에 딴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서로 나인데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나서 보통 시간 주겠죠. 늦어도 15일 안에, 보름 안에, 열흘 안에, 일주일 안에 전문 검사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왜? 네가 나인데 보낸 문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서베이지 리포트를 내가 제시하더라도 따르겠다 말겠다 소리를 안 한다면요. 이 클레임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쓰냐면은 중재조항이라는 걸 씁니다. 중재조항. 이게 뭐냐면요. 중재조항이라는 게 우리가 유엔 협약에서 이렇게 주로 뉴욕 협약인데 유엔에서 뉴욕 협약으로 만약에 그 나라에서 만약에 중재를 해서 일종의 소송하고 좀 다른 겁니다. 중재를 해서 중재 판결문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뉴욕 협약에 가입된 나라에도 어떤 구속력을 발행한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배웠던 인코텀비나 등등 UCP란 말은 전부 다 국제 규칙입니다. 규칙은 법이 아니라 제한을 못합니다. 서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원칙에서 조금씩 변경도 된다죠.
자, 그런데 이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있던 뉴욕 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서 약간 강제성을 둬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사람이든 수입하는 사람이든 가능하면 이런 중재 조항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부담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이런 중재조항을 꼭 좀 규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재조항이 어떤 거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중재조항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중재 장소입니다. 중재지. 어느 나라에서 할 거냐. 두 번째, 중재 기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할 거냐. 정부 기관입니다. 세 번째, 중재에 대한 중급법이죠. 어느 법에 따를래? 첫 번째 볼까요? 한국인 서울에서 할 거고 중재 장소는요. 두 번째는요.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 상사 중재원이라는 기관에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The Law of Korea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중재 3요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이 뒷부분은 또 상세한 건 뒤에서 우리가 또 크레임이라든지 중재조항이 조금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모든 분쟁거리 또는 논쟁거리 서로의 의견 불일치죠. 이런 것들이 야기될지도 모르는 누구 통해서 between the party죠. 양 당사로부터 야기될지 모르는 이런 모든 분쟁거리는요. 종국의 shall be finally 이렇게 해결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arbitration 중재라는 방식이었어요. arbitration이 중재입니다. 이거 다 나시고요. 근데 어디서 중재하는 게 첫 번째가 서울 코리아에서 하고요. 뭐에 따라서 할 거냐니까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서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규칙은 어디에 준거하느냐니까 대한민국 법에 준거합니다. 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런 판결문입니다. 상장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온 판결문이죠? arbitrator. 다시 말해서 arbitration,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 1명 또는 3명, 5, 7명 이렇게 홀수 나가죠. 중재인이 위해서 제기된 그런 판결문, 중재인들이 판결한 거죠. 그런 제시된 판결문은요. shall be final. 이게 마지막이다. 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만다는 거죠. 이게 뒤에 나오면 단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죠. binding upon입니다. 하나의 구속해버려요. 누구를? both parties죠. 양당사자. 누구를? 관리인사당사. 셀러 바이르죠. 구속한다는 소리는 뭐냐?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재장을 꼭 넣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가셔서 권리를 불포기한다. 그죠? 웨이버를 난 웨이브 하겠다 소리가 뭐냐면요. 앞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레임 조항에서는 셀러가 30일 안에 하세요 안 하면 없던 걸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가 볼 때는 그게 좀 불합리합니다. 나는요 이 30일이 아니라 바이에 내가 이 더 이상 클레임을 안 쳐도 되겠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문서로 내가 당신에게 셀러에게 더 이상 클레임을 안 치겠습니다 라고 이유 없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클레임을 칠 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내가 클레임 안 치겠다는 권리 포기는 내가 보낸 문서에 따른다는 겁니까? 내가 문서를 안 치겠다 보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있다. 꼭 30일 안 따지겠다. 이건 뭐죠? 셀러 입장에서, 바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뭡니까? 그런 중재 조항이 있다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재판관할권 조항은 뭐고 중급은 뭐냐? 이런 중재 조항을 쓰면 되겠는데 어떤 큰 단체라든지 큰 어떤 대기업들이나 국제 우리 업체죠? 큰 회사들은요. 이런 중재 조항보다는 주로 그 나라 법에 자기 나라 법에서 주로 많이 따지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하고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샤노베이 법정에서 누구 법을 따라서요? 미국 법에 따라서. 그래서 재판관할권이 샌프란시스코 샤노베이 법정이고 중급법이 미국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단체들은요, 다국적 기업이나 큰 대기업들은요, 주로 이런 중재장보다는 이런 재판관할권이나 중급법 조항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준 게 하나가 비엔나 협약이죠.
그럼 비엔나 협약도 우리가 계약 자위원 측에서 서로 간에 체결하면 좋은데 안 해줄 경우는 어찌 됩니까? 지금처럼 재판관할건이나 중급법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데서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을 한번 참으세요. 3심제죠. 뒤에 나와서 이 구분할 겁니다. 3심제는 우리가 지방법원 1년, 고등법원 1년, 대법원 항소하면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누구 존의시켜요? 중소기업이 한 3천만 원 팔아가지고, 그죠? 나중에 얼마 한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간호사 다 밑닦다 보고 세월 다 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조항보다는 그래서 주로 중개장을 많이 쓰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오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도 내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중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중재와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판하든지 중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소기업은 가능하면 중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불가항력 조항. 요즘 이게 많이 문제가 생기죠. 역병이라는 코로나가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한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당사자 누굽니까? 셀러바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다. 자, 이게 계약 이행 불능이 됐을 경우에 셀러가 미리 좀 이렇게 명기해 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니까 셀러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난 딜리버리. 내가 물건을 내가 뭡니까? 납품을 안 했어요. 또는 딜레이 오시면 또 선적이 지연되어 버렸어요. 어떤 사정으로 했냐 보니까 뭐 우리가 수출 금지라든지 똥돈 밑에 보니 전쟁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다든지 그다음에 뭐 혁명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액트 오브 가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등에 해서 이런 들에서 내가 오는지를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셀러의 컨트롤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거다라는 거죠. 종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다. 책임 안 지겠습니다. 하죠. 이런 문항들을 이런 조항들을 꼭 셀러는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만약에 공에 태풍이 쳤습니다. 태풍이 치는 바람에 이번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 공장에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공장에 기계들이 다 물에 잠겨서 이것을 다시 말리고 기름을 닦고 생산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납기 지연이 되죠. 딜레이가 됩니다. 지금처럼 선적 딜레이. 그럼 클레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더 이상 바이 입장에서는 클레임만 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하겠죠. 그죠? 클레임 친다고 해서. 클레임이라는 건 클레임만 치면 많은 게 아닙니다. 클레임 했다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또 손해배상만큼 또 내가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뭐 할까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셀러들은 내가 이 불가항력 조항을 넣어주십사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셀러가 책임 안 진다. 이런 사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게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재지변이죠. 액트 오브 가드. 그 다음에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회사 직원이 데모하던 또는 어찌 됩니까? 내가 물건을 항구에서 적절히 일하는데 우리 항만의 부두 노동자들이 만약에 데모를 해서 적재를 못 해서 시간을 못 맞춰 딜레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이에게 제출했을 경우에 뭐가 됩니까? 그에 대한 배상을 안 해야 된다는 면책조항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데모한 데서 데모한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사정변경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불가항력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서로 셀러가 면책 조항을 하는데 반해서 하드십이란 뭐냐면 사정이 생겨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정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계약을 이 의무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상황처럼 곤란한 경우에 계약 내용을 그 사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쓴다는 거죠. 그럼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제 봉쇄가 붙었죠. 이럴 때 이란에서 우리는 오일을 가져오고요. 또 우리는 뭘 합니까? 뭘 팔아요? 우리 생필품, 공산품을 팝니다. 이렇게 할 때 미국하고 이란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 잠깐 그 계약 조항을
그 사정이 생겼으니 변경을 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조항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